자, 이제는 2020년도 2회차 무선설비 기사 무선통신 기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죠. 다음 중 PM 신호의 복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PM 복조 방식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번, FM 신호와 같이 복조 후 메시지 신호를 복구하기 위해서 적분기를 통과시킨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PM 변조를 하는 방법에는 간접 PM 방식이 있었죠. 간접 PM 방식. 간접 PM 방식은 우리가 PM 변조기를 통하지 않고 FM 변조기를 이용했어요. 주어진 이제 신호를 S of T라고 한다면 이 신호를 일단 미분을 했습니다. 미분을 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FM 변조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FM 변조를 해버리면 우리가 PM파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걸 간접 PM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신단에서는 복조를 할 때는 반대 순서로 하죠. FM 변조된 파를 뭐라 해요? 신호를 뽑기 위해서 FM 복조를 하죠. 복조를 해서 미분해서 변조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적분을 통해서 올레어 신호를 뽑아내는 거죠. 원 신호를 복조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PM 복조 부분에서는 FM 복조한 후 적분기를 통해서 올레어 신호를 뽑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M 신호와 같이 복조한다는 것은 FM 복조를 한다는 말이고요. 그 후에 메시지 신호를 복구하기 위해서 적분기를 통과시켜서 올레어 신호를 뽑아낸다 이런 말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PM 신호 최종 출력의 잡음 전력 스펙트럼은 우리가 주파수에 일정합니다. 주파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PM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는 FM에 비해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좋아진다.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FM은 다른 변조 방식에 비해서 잡음에 강해요. 근데 이제 낮은 주파수에서는 잡음에 강한데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이제 그게 PM보다는 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FM에서 우리가 배웠죠. 음성의 주파수가 거의 낮은 주파수, 1kHz를 넘지 않는 주파수에 있기 때문에 고음부를 보낼 때 멀리 전송할 때마다 높은 주파수일수록 감쇄가 심하다. 그래서 높은 주파수를 우리가 강조해서 보내는 회로를 쓰죠. 그걸 프리엠파시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신단에서는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적분 회로인 디엠파시스를 사용해서 일정한 SMB를 얻는 게 우리가 목적이었죠. 그래서 송신단의 프리엠파시스와 수신단의 디엠파시스를 쓰는 목적, 주파수가 높은 쪽에 SMB를 개선하기 위해서 쓴다. 이런 걸 아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듯이 주파수가 높은 쪽에서는 아무래도 PM보다는 SMB가 떨어진다. 반대로 말하면 PM이 오히려 SMB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M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는 FM에 비해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좋아진다. 이런 말은 맞다라는 거죠. 낮은 주파수에는 FM이 SMB가 더 좋을지라도 높아질수록 주파수대가 높아질수록 PM 쪽이 SMB가 더 좋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PM 변조에서 사전 강세 프리엠파시스 필터, 복조기에서 사후 복세 디엠파시스 필터를 설치하여 잡음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방금 전에 설명한 FM 방식에서 쓰는 거죠. PM이 아니라 FM에서 쓰는 겁니다. 송신단에서는 프리엠파시스를 통해서 고음부를 강조해서 보내고 수신단에서는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디엠파시스를 통해서 일정한 SMB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2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주파수 효율이 가장 높은 변조 방식은 뭐냐? 우리가 주파수 효율, 다른 말로 이제 대역폭 효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역폭 효율, 스펙트럼 효율,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자, 우리가 주파수 효율은 BPS, 단위가 BPS per 헤르츠예요. 단위가 BPS per 헤르츠입니다. BPS per 헤르츠가 단위죠. 그래서 주파수 효율을 구하는 방법은 BPS, 데이터 신호 속도를 대역폭, 주파수폭으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단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과 같은 것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하고 대역폭 효율은 같다 그랬죠. 그래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는 미치 2인 로그의 m진으로 구할 수 있다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역폭 효율, 주파수 효율 뭐 같은 말이에요. 대역폭 효율, 주파수 효율 같은 말입니다. 구하는 공식 알아두셔야 돼요. 단위하고 공식 알아둬야 되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와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BPSK는 한 번에 보내는 비트 수가 1비트죠. 1비트죠. 이게 2진이니까 여기다 2 넣으면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FSK는 기본적인 2진이니까 이것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가 1비트죠. 1비트예요. 그 다음에 OOK라는 것은 ASK 방식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2진이니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가 1비트죠. 근데 QPSK는 사진 아닙니까? 코드락처였죠. 사진이라는 뜻이죠. 사진. 네, 사진은 여기가 4니까 2의 2승이 돼서 2의 2승이 돼서 2가 앞으로 가면 2 로그 2의 2는 1이니까 2비트가 되죠. 그래서 얘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가 2비트예요. 네, 그래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대역폭 효율이 2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주파수 효율, 즉 대역폭 효율이 가장 높은 변조 방식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역폭 효율의 단위는 bps/Hz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데이터 신호 속도를 대역폭으로, 주파수 폭으로 나눠주면 대역폭 효율, 주파수 효율이 나오는데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와 같은 맥락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으로 가죠. 상업용 FM 방송에서 기저대역 신호의 대역을 이렇게 줬습니다. 신호의 이제 대역이죠. 최대 주파수 편입비를 줬네요. 75kHz. 전송 대역폭을 각 채널당 200kHz로 할당할 때 FM 방송에서의 대역폭은 얼마냐? 우리 이제 대역폭은요. 대역폭은 2배의 FM에서 FS 플러스 델타 F라는 공식이 있죠. 자, 이 공식에다 이제 넣으면 되는데, 자, 2배. 자, 신호 주파수가 문제예요. 자, 15kHz에서 30kHz면 제일 작은 주파수 15kHz를 넣어보면 최대 주파수 편입은 75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90이 돼서 180kHz라는 대역폭이 나와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높은 신호 30kHz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30kHz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이게 105kHz가 되죠. 그러면 2배를 하면 210kHz가 되네요. 그러면 이 채널, 전송대역폭 채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180kHz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신호를 이렇게 범위를 주지 말고 그냥 15kHz라고 줬으면 깔끔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범위를 줬어요. 좀 애매모호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주파수를 넣어서 답을 구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모호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으로 나왔어요. 3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고조파 방지 대책. 자, 우리가 고조파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나열했는데, 고조파 방지 대책입니다. 자, 증폭기와 이제 안테나를 우리가 이제 전파를 발사할 때 전력 증폭기가 있고 제일 마지막 단에 전력 증폭기가 있잖아요. 거기와 이제 안테나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증폭기와 안테나 사이를 결합할 때 밀결합을 하지 말고 소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조 회로의 Q를 크게 해야 된다. Q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폭기를 선형 영역에서 동작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증폭기를 쓸 때 이제 푸시풀 증폭기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고조파 중에서 짝수 고조파죠. 짝수, 우수 고조파가 제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푸시풀 증폭기를 쓰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트랩이라는 정압회로 또는 필터를 사용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진 전압을 깊게 걸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조파 방지 대책들이에요. 그러면 보면 아닌 거. 출력 증폭기로 푸시풀 증폭기를 쓰면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Q를 높이면 좋다 그랬죠. 여진 전력, 여진 전압을 깊게 걸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고조파에 대해서 밀결합을 하면 안 되죠. 아까 증폭기와 안테나 사이는 무슨 결합? 소결합을 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문제로 가죠. GPS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GP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GPS에 사용되는 이제 반송파가 1575.72MHz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GPS에 사용되는 이제 반송파가 크게 두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1575.72가 아니라 42예요. 42MHz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틀렸는데, 이건 좀 이제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이걸 외우고 있는 수험생분이 얼마나 됐을까 싶어요. 일단 1575.42MHz를 사용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구 궤도면에 있는 24개 이상의 위성을 사용한다. 그래서 내 초창기 때 우리가 이제 GPS는 위성을 쌓아 올릴 때 위성이 도는 곳을 우리가 궤도라고 하죠. 6개의 궤도를 이용했다 했어요. 그래서 한 궤도당 4개씩 쌓아 올려서 총 24기로 이제 시작을 했죠. 지금 현재는 이제 더 많은 위성을 쌓아 올렸다고 했어요. 근데도 이제 지금도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24기다 이렇게 답이 맞다 이렇게 이제 푸는 거죠, 그냥.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가 공통 좌표계를 쓰죠. WGS84 좌표계 이거 알아두세요. 이 좌표계를 공통 좌표계로 전 세계가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 제어국이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맞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게 틀렸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는데, 우리가 GPS에 쓰고 있는 방금 전에 반송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GPS 위성으로부터 발사되는 반송파 신호는요, 기본 주파수가 10.23MHz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10.23MHz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두세 개의 반송파를 이용하는데, 두세 개의 반송, 밴드는 L밴드를 사용해요. L밴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두세 개 정도 되는데, L1, L2, L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조 기술로서는 BPSK, 디지털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데, 자, L1에 사용되는 반송파는 이 기본 주파수죠. 여기에다가 154배를 곱한 1575.42MHz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치기를 위한 반송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4인데 7이라겠다 말이죠. 근데 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군사용에 쓰고 있는 건데, 자, L2 반송파입니다. L2 반송파는 방금 기본 주파수에다가 120배를 곱한 1227.60MHz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좀 정밀도가 높은 정밀측기를 위한 주로 이제 군사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개를 사용하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하나가 추가가 신설이 됐었죠. 그래서 L5 반송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 주파수에다가 115배를 곱한 주파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1176.45MHz입니다. 이것이 이제 항공 안전 관련으로 신규로 추가된 주파수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세 개의 반송판을 위성에서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표준축이 반송파 주파수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4이다라는 거죠. 6번으로 가죠. 다음 중 수신기의 동작 상태가 얼마나 안정한가를 나타내는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안정도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출력을 얼마만큼 유지 가능한가 안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안정한가를 나타내는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현재의 출력이 일정하게 나가려면 일단 이제 반송파에서 만드는 국부 발진기에서 만들어지는 반송파가 일정해야 되죠. 그래서 국부 발진 주파수의 변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반송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증폭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출력이 일정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부품의 경련 변화 때문에 성능이 열화되면 당연히 부품이 안 좋으면 일정한 출력이 나가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변조도하고는 안정도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변조도의 변동하고는 안정도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중 더블 사이드 밴드 방식에 비하여 싱글 사이드 밴드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싱글 사이드 밴드의 특징을 물어본 거예요. 자, 송신계 소비 전력이 약 30% 정도 줄어든다. 저도 이거는 어떤 근거로 딱 30%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줄긴 줄어요.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더블 사이드 밴드는 전력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P 변조파 전력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1 플러스 2분의 M 제곱 곱하기 PC잖아요. 이게 이제 더블 사이드 밴드에서 P 변조파 전력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싱글 사이드 밴드는 어떻게 돼요? 싱글 사이드 밴드. 한쪽 츠파대만 보내니까 P 변조파 전력 구하는 공식이 4분의 M 제곱 PC죠. 그래서 이제 변조도를 정확하게 주게 되면 더블 사이드 밴드에 비해서 싱글 사이드 밴드의 전력 소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제 비교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숫자적으로만 비교한다면 M을 안 줬으니까 비교한다면 비율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약분이 되고요. 자, 요거는 2분의 2 플러스 m제곱이 되고 요거는 4분의 m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게 4가 이렇게 약분 2가 남고 그러면 2배의 2 플러스 m제곱분의 m제곱. 이것이 이제 더블 사이드 밴드에 비해서 싱글 사이드 밴드의 이제 전력 비를 구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m이 주어지면 곱하기 100만 하면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이 만약에 100% 변조다 그러면 1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1이니까 3이 돼서 6이 되죠. 6분의 1이 되죠. 그래서 6분의 100은 얼마예요? 100을 6으로 나누면 6이는 6, 66에 36, 66 나가네요. 16.6 정도 프로가 되겠네요. 16.6% 정도의 전력 소모가 일어나죠. 변조도가 1일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더블 사이드 밴드를 100으로 본다면 싱글 사이드 밴드는 16.6%, 약 17% 정도밖에 소모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변조도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이제 여기에 약 30% 정도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이 근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다른 게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에티켓으로 이게 맞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택성 패딩입니다. 여러분들 싱글 사이드 밴드는 더블 사이드 밴드는 양쪽 주파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주파수대가 다르다 보니까 선택성 주파수 선택입니다. 주파수 선택성 패딩에 걸리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싱글 사이드 밴드는 한쪽 주파대만 이렇게 이제 보내잖아요. 이 중에서 안 보내고 한쪽 주파만 보내잖아요. 주파수대가 한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파수 선택성 패딩에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몇 배가 좋냐면 이제 2배가 좋잖아요. 2배. 2배가 좋습니다. 2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성 패딩의 영향이 약 싱글 사이드 밴드는 2분의 1배다 이런 말이에요. 2배가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6dB가 개선된다 그랬는데 2배라는 것은 10로그 2다 이렇게 계산하면 로그 2가 0.2예요. 0.3이에요. 0.3016 되면 0.3이에요. 그러니까 10로그를 취하면은 이게 얼마가 되냐면 3dB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틀려 있어요. 6dB 정도가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3dB 정도가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려 있기 때문에 1번은 뭐 딱 값이 정확히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뭐 맞았다. 이렇게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 일단 3, 4번을 또 보죠. 자, SNR, 신호대 잡음비죠. 개선 첨두 전력이, 이 첨두 전력이 같을 때예요. 조건이 있을 때. 자, 일단은 신호 전력은요. 신호전력은 싱글 사이드 밴드가 같은 전력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더블 사이드 밴드보다 훨씬 신호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전압선부로 따지면 이제 2배 정도의 신호 전압이 오는데 전력이잖아요. 전력은 전압의 제곱이잖아요. 4배 정도. 신호 전력은 4배입니다. 4배 정도가 좋아져요. 더블 사이드 밴드보다 같은 전력으로 전송했을 때 4배 정도가 전력은 좋아진다. 전압은 2배인데 전력이니까 4배 정도가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잡음은 어떻게 되냐면 잡음이죠. 노이즈죠. 우리가 이제 더블 사이드 밴드는 양쪽 축파대를 보내고 싱글 사이드 밴드는 한쪽만 보내잖아요. 신호를 2배를 보내니까 덜 보내는 게 잡음이 덜 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전압은 2배. 그죠? 잡음 전압, 전력은 4배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호는 4배가 키워지는 거고 잡음은 4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몇 배가 좋아지냐면 SMB는 4, 16배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4배. 그러니까 신호도 4배가 좋아지고 잡음도 이제 4배가 이제 줄어드니까 4배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잡음이. 그러니까 SMB는 16배가 좋아지는 거죠. SMB는. 그러니까 신호는 4배가 키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잡음은 4배가 줄어드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SMB는 16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배를 dB로 어떻게 구하냐? 전력이니까 10로그를 취해봐라 이 말이죠. 10 로그 16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약 얼마가 나오냐면 12dB가 나와요. 12.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12dB가 나와요. 그래서 12dB가 개선된다. 이 문장은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 외워버리세요. 12dB 정도가 나온다. 이게 이제 곧잘 나오거든요. 이 문장. 그래서 12dB가 개선됩니다. 더블 사이드 밴드보다 싱글 사이드 밴드가 동일한 전력으로 이제 신호를 보냈을 때 12dB 정도가 개선이 된다. 그 다음에 대역폭이 축소되는 건 당연하죠. 더블 사이드 밴드는 요만큼이 대역폭인데 싱글 사이드 밴드는 요만큼이 대역폭 아닙니까? 그래서 축소되어 주파수 이용률이 개선된다. 이 문장은 맞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도도 있습니다.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표를 해놓으시고 확실하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은 2번이 틀렸어요. 3dB가 개선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틀렸다 이 말이죠. 8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수신기에서 고주파 증폭 회로의 역할로 적합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고주파 증폭 회로의 역할, 목적을 5개를 달달달 외워버리시라겠죠, 제가.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슈퍼헤드라는 수신 방식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영상 주파수 방해죠. 그 영상 주파수 방해 개선이죠. 방해 개선 목적으로 달아주는 게 뭐다? 고주파 증폭 부담. 두 번째, 공중선 회로, 안테나라겠죠. 공중선 회로. 공중선 회로와의 정합 목적이죠. 공중선 회로와의 정합을 목적으로 한다. 정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불효파가 방사되잖아요. 그래서 불효파 방사의 억압이죠. 불효파 방사의 억압 목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가 약하더라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고주파 증폭부죠. 그래서 감도라겠죠. 미약한 신호의 수신 정도를 감도라겠어요. 감도의 향상 목적으로 달아주는 것이 뭐라겠어요? 고주파 증폭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호도 좋아지고 감도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잡음은 또 줄여주고 그래서 수신기 전체의 SMB가 개선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신기 전체의 SMB 개선 목적으로 또 달아준 것이 고주파 증폭부다. 그래서 이 5개 가지를 확실하게 외워주면 문제 맞추기가 좋다 그랬어요. 한번 보죠. 자, 고주파 증폭부의 역할로 적합하지 않는 거. 자, 감도의 개선. 맞죠? 그 다음에 불효파 발사를 방사라고 하죠. 불효파 방사의 억제, 억압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안테나를 공중선 회로라고 했어요. 공중선 회로와의 정합 목적이죠. 아닌 건 근접 주파수 선택도 개선이죠. 이렇게 이 5가지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9번 문제로 가죠. 무선 항행 보안 장비인 선박 장거리 식별 추적 장치인 LRIT 이것을 이제
선박 장거리 식별 추적 장치라고 합니다. 이것에 들어있는 정보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제 LRIT라는 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의 약자죠. 선박 장거리 식별 추적 장치 이렇게 말을 해요. 로 해사 인공위성통신망을 통해 전 세계 해상을 운항하는 자국 선박의 위치를 수신하고 자국에 입항하거나 연안을 통항하는 외국 선박의 위치 정보를 기국 정부에 요구하여 수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LRIT 정보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선박 식별부호, 일명 선박 ID라고 할 수 있는 선박 식별부호가 있고, 발송 일시, 날짜와 시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선박의 위치, 위도와 경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닌 거는 이거죠. 선박 안전 경보부호는 없죠.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뭐 장치들은 이렇게 정리를 따로 해가지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죠. 진폭이 12V고 주파수가 10MHz의 반성파를 진폭이 6V고 1kHz의 변조파 신호로 진폭 문제. 변조율 구해라. 자, 우리가 이제 변조도 또는 변조율을 구하라면 반송파 진폭분의 신호파 진폭 곱하기 100이죠. 반송파 진폭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2V라고 나와 있죠. 신호파 진폭이 여기 나와 있죠. 6V라고 나와 있죠. 6V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딱 절반 아니에요? 6이는 6, 6이 10이니까 50%가 나오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가죠. 자, 다음 중 BPSK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이진이죠. 이진 PSK입니다. 자, 1번 정보 데이터의 심볼 값에 따라서 그래서 반송파의 위상이 변하는 반송파의 위상이 변하는 게 PSK 맞죠? 자, 그다음에 이제 PSK와 QAM은 동기 검파만 한다겠어요. 동기 검파 방식만 사용이 가능해서 그래서 이제 구성이 비교적 복잡하죠. 왜냐하면 동기 검파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수신단에서 반송파를 만들어서 이제 수신하는 방식이 동기 검파 방식이니까 아무래도 비동기 검파 방식보다는 구성이 복잡합니다. 자, 점유 대역폭은 ASK와 같으나 그렇죠. 대역폭은 같아요. 심벌 오류 확률이 낮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변조 방식 중에서 ASK, FSK, DPSK, PSK, QAM이 있다면 한 번에 보내는 비트수가 같을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류 확률이 적다겠어요. QAM이 가장 좋은 방식이죠. 그러니까 오류 확률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벌 오류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MGN PSK 방식의 대역폭 효율은 변조 방식의 영향을 받는 아니에요. 변조 방식과 이제 무관하게 몇 진이냐,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가 몇 개냐 이거에 따라서 대역폭 효율은 달라지죠. 그래서 대역폭 효율을 앞에서 살펴봤었죠. BPS 데이터 신호 속도를 대역폭으로 나눈 것이 대역폭 효율이다. 단위가 BPS per Hz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뭐와 같다 했어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 n과 같다겠죠. 그래서 로그 2의 m진. 그래서 신호 준위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변조 방식과 무관하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답은 4번이 틀렸네요. 11번의 답은 4번. 자, 12번으로 갑니다. FSK 신호의 전속도가 1200bps라면 보호속도는 얼마냐? 자, 우리가 데이터 신호 속도 bps하고 보호속도 b죠? 보호라는 변조 속도입니다. 관계식이 n 곱하기 b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 n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죠. 그래서 아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 구하는 공식이 위치인 로그의 m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FSK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2진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2진이니까 얘가 2를 집어넣으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을 집어넣으면 보속도와 데이터 신호 속도가 같죠. 그래서 이제 이게 bps니까 보속도를 구해라. 이걸 주고 이걸 구하라겠네요. 그래도 같으니까 1200 보호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3번으로 가죠. 자, PM 변조에서 주파수 편의의 값이 매우 작다. 주파수 편의 값이 작다라는 거죠. 이 값이 매우 작다면 협대역 PM 변조라고 한다. 이게 주파수 편의가 굉장히 작다면 협대역 PM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이게 반송파 대역에 비해서 신호파 대역이 작으면요, 그게 협대역이에요. 협대역 PM 변조라고 한다. 자, 정보 신호의 대역폭을 B라고 할 때, 자, PM 변조 신호의 대역폭을 근사하면 얼마? 이거 답은 2B예요. 간단합니다. 이거 이제 대역폭 FM에서 우리가 보통 FM에서 이거 이제 PM 변조 있었는데 FM에서 대역폭 구하는 것이 2배의 FS 플러스 델타 F 이런 거 있잖아요. FM에서. 근데 최대 주파수 편입비가 이 주파수 편입비가 매우 작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으면 대역폭은 2배의 FS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신호파의 대역폭을 아까 B라고 줬으니까 거의 2배의 B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PM 변조라고 나왔지만 비슷하니까 FM 변조하고 비교한다면 2배의 대역폭과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14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충전의 종류. 시험에 잘 나오죠. 충전의 종류. 우리가 처음 충전하는 걸 첫 충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규정에 맞게끔, 규정에 맞는 전류와 전압값으로 충전하는 것을 평상 충전이라고 합니다. 평상시보다 좀 오랫동안 더 충전을 해주는 것이 이제 과충전이죠. 그래서 축전기에서 백색 황산 연화 현상, 이렇게 하얗게 뭐가 끼는 현상,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 쓰는 것이 과충전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충전 방식이 있는데 중충전이라는 건 없죠.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충전의 종류 알아두시고 그 중에서도 부동 충전 방식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15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중 무정전 전원 공급 UPS의 온라인 방식이에요. 자, 오프라인 방식이 있고 온라인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 인터랙티브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을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정류기, 전원을 공급하는 정류기가 있잖아요. 이 정류기를 통해서 부하에 전원을 이렇게 직접 공급받는 게 아니라요. 부하에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항상 축전지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류기에서는 축전지에다 전원을 저장했다가 축전지에서 이제 축전지는 DC로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버터를 통해서 인버터죠. 인버터라는 걸 통해서 또 DC를 다시 AC로 바꿔서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 온라인 방식이에요. 온라인 방식은 신뢰성이 아주 높아요. 왜 그러냐면 정류기가 이제 정전이 일어나더라도 전원 공급이 끊기더라도 축전지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계속 공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정도, 즉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방식이 온라인 방식이다. 그 다음에 항상 축전지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 정류기가 불안정해도 그 영향을 직접 부하가 받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 방식은 정류기에서 직접 받는 거예요. 정류기에서 직접 부하로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축전지에서 축전된 전원을 애가 이제 전원이 공급이 끊길 때, 정전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스위치 전환을 해가지고 축전지에 있는 전원을 꺼내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단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신뢰도가 안 좋죠. 신뢰도가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전원의 불안정한 어떤 특성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전원의 불안정성의 어떤 특성을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것이 오프라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오프라인을 좀 개선한 방식이 뭐라고 아시면 되냐면 라인 인터랙티브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온라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잖아요. 상용 전원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며 축전지는 충전 회로를 통해서 충전한다. 이게 사용 전원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는 것은 오프라인 방식이죠. 오프라인. 사용 전원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는 것은 오프라인이죠. 축전지는 충전 회로를 통해서 충전한다. 이건 오프라인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 중에서 온라인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상시 인버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축전지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으려면 인버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인버터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상시 인버터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온라인 방식이에요. 2번은 맞았다 말이죠. 항상 인버터 회로를 경우하여 출력으로 내보낸다. 그렇죠. 항상 인버터를 통해서 출력으로 내보낸다라는 거죠. 출력이 안정하죠. 높은 정밀도,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온라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모두 맞았죠. 자, 16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전력 변환 장치가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가 이제 인버터는 우리가 DC를 AC로 바꿔주는 것을 인버터라고 그래요. 컨버터는 우리가 AC를 DC로 바꿔준다든가 또는 AC를 또 다른 레벨의 AC 또는 DC를 또 다른 레벨의 DC로 이렇게 바꾸는 걸 통틀어서 이제 컨버터라고 하고요. 정류기는 AC를 구체적으로 이제 DC로 바꿔주는 장치를 정류기라고 하죠. 그래서 정류기는 이제 컨버터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어레스터죠. 그래서 이제 전력 변환 장치는 이런 것들하고 이제 UPS, 방금 앞에서 배웠던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도 전력 변환 장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력 변환 장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레스터는 뭐냐? 자, 여기 나와 있죠. 어레스터는 전기 회로에 일어나는 과전압을 안전하게 방전하여 기기를 보호하고 과전압이 소멸한 후에는 송유를 차단하여 원상으로 자연 복귀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한마디로 이제 과전압을 보호하는 이런 장치를 어레스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력 변환 장치가 아니다. 라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17번으로 가죠. 다음 중 접지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안테나를 대지에 접지시킬 때 안테나와 대지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접촉 저항을 우리가 접지 저항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접지 저항을 크게 하기 위해서 다점 접지, 이걸 다중 접지라고도 하죠. 다중 접지. 이 다중 접지를 하는 게 이제 접지 저항을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접지 저항을 줄이는 방식이죠. 줄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접지 방식이에요. 2번이 틀렸네요. 접지 저항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접지 안테나의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죠. 그 다음에 콜라우시 브릿지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다. 자, 18번으로 갑니다. 기본파 전압이 10V, 제2고조파 전압, 제3고조파 전압이 각각 주어졌을 때 외율 구해라. 자, 오랜만에 나오네요. 외율 구하는 거. 자, 이게 이제 기본파 전압이에요. 자, 외율을 K라고 했습니다. 자, 루트 V2의 제곱 플러스 V3의 제곱 플러스 랄랄라 이렇게 가서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파 전압이고요. 이게 제2고조파, 제3고조파, 또 더 있으면 제4고조파, 더 있으면 제5고조파 다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2고조파 전압이 얼마예요? 10V죠. 그래서 기본파 전압이 10V구나. 10V분의 자, 루트. 자, 제2고조파 전압이 4의 제곱이 되겠죠. 제3고조파 전압이 3이니까 3의 제곱. 없으니까 이 정도로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 4, 16에다가 3, 3은 9에다가 25니까 밖으로 빼면 5가 되죠. 그래서 10은 이렇게 없어지고 50%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9번으로 가죠. 무선통신망의 측정 단위로 등방성 안테나입니다. 이 안테나가 등방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미 발사가
지향 특성이 방향성이 없게 일정한 빔의 크기로 발사되는 안테나를 등방성 안테나를 해요.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일정한 게 아니라 구 모양으로 전체 빔이 구 모양으로 발사되는 것이 이제 등방성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등방성 안테나를 영어로 아이소트로픽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이소트로픽. 그래서 I자를 따서 우리가 이런 등방성 안테나가 기준인 우리가 DB를 우리가 DBI라고 합니다. 등방성 안테나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소트로픽의 약자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으로 가죠. 인버터에 스위칭 주파수가 주어졌는데 주기 구하래요. 주파수 주고 주기 구하면 주기는 어떻게 구해요? 주파수분의 1로 구하면 되죠. 주파수가 2kHz예요. 10의 3승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이 0.5고요. 이게 이제 10의 3승이 분자라고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게 밀리가 되죠. 밀리. 그래서 밀리세크 0.5 밀리세크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를 전부 풀어봤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